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교재 173페이지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교재보다는 이 자료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보완용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커피를 사다 주셨는데 마시지 못한 장염에 걸려서 네.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 모금 마셔보려고요. 장염에 걸리니까 아픈 것보다도 힘이 없네요. 건강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요. 한번 아프시면은 정말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 겁니다. 공부도 못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제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거고, 근데 그러니까 1, 2, 3단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세포공부는 5단계라고 말씀드렸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넘버링을 하는 게 기억을 빨리 떠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명반응은 근데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O2,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되고 중간에 ATP 합성, 그 다음에 NADPH 생성 세 가지가 다 생성이 됩니다. 뒤쪽에 자세히 보실 텐데 근데 중간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말고 순환적 광인산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를 할 때도 있고 얘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얘는 중간만 돌리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서 O2, 그 다음에 NADPH 생성이 안 됩니다. ATP만 합성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6개의 CO2에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ATP가 18개가 필요하고 NADPH가 1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계속 돌리면 얘가 18개면 얘도 18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과생산이 되기 때문에 ATP만 합성하는 순환적 광인산화도 같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돌리게 되죠. 다음 엽록체 그림 많이 보셨으니까 뭐 보실 필요가 없긴 한데 핵심만 보시면 이제 명반응은 텔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엽록체에도 원래 세균이었기 때문에 자체 라이보솜이 존재한다, DNA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많이 합성이 되면 일단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포도당 형태로 보관하면 삼투압 문제가 생기죠. 여기 물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바깥에서 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요거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명반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관계인데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엽록체에 이제 틸라코이드가 있고 틸라코이드 막이죠. 요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표시되어 있죠. 틸라코이드 막이고 관계는 관계 2와 관계 1이 존재합니다. 관계 2가 먼저 작용을 하고 관계 1이 나중에 작용을 합니다. 그럼 관계 1, 2로 붙이면 되지 않냐? 저게 먼저 발견됐거든요. 단순한 이유로 얘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관계 1이고 2입니다. 이게 근데 의외로 헷갈려서 시험에 잘 냅니다. 1, 2를 바꾸는 거.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관계 2 기준으로 보시면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쪽 부분이 리액션 반응 중심 복합체라고 합니다. 리액션 센터 컴플렉스. 여기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액션 센터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반응 중심이 맞겠죠. 예. 그다음에 이 반응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직광 복합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평면이라서 두 개의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얘는 영어로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죠. 이걸 번역한 게 직광 복합체고, 여기에 엽록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조 색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들이. 엽록소 A와 카로티노이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테나 색소로 표시해놨죠. 그래서 엽록소 A, B도 있고 다양한 카로티노이드들이 존재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를 이쪽 반응 중심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반응 중심에는 스페셜 페어 오브 엽록소 A라고, 캠벨의 표현을 보면 스페셜 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전에 나눠드린 서브노트 4번을 좀 자세하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 4번 뒤쪽은 지워버리시고 보지 마시고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의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도 있고 해서 그냥 X표를 하시고, 저는 여기 엽록소 A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딱 두 개가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캠벨의 표현은 The Special Pair of Chlorophyll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 A의 특별한 두 개 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얘는 다른 색소들과는 역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색소들이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면 여기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시켜서 여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옥세트, 우리말로 1차 전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영어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한글로는 반응 중심, 그 다음에 얘는 직광 복합체, 그 다음에 얘는 1차 전자 수용체. 이 용어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2하고 관계 1은 사실 이 반응 중심의 물질들도 좀 다르고, 이제 직광 복합체 물질, 단백질들도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핵심은 이 스페셜 페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P680이라고 부릅니다. 이 엽록소 A, 엽록소 A 두 개죠. 그 다음에 쟤는 P700이라고 부릅니다. P는 피그먼트의 약자예요. 피그먼트는 색소라고 해석하면 되죠. 68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에 P680입니다. 엽록소 A인데 P680이고 쟤는 P700입니다. 약간 흡수하는 부위가 다르죠. 근데 이 부분도 캠벨을 다시 봤는데 조금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여기에 엽록소 A하고 여기에 엽록소 A가 같은 엽록소인지 파악하려고 봤는데 nearly identical이라고 자신 없는 표현을, 그러니까 거의 같다. 근데 이 교재에는 같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흡수하는 빛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게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겠죠. 그 단백질들의 전화 상태에 따라서 얘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680과 P700은 잘 바꿔서 냅니다. 관계 1, 2를 잘 바꿔서 내듯이. 그래서 기억하실 때 관계 2에다 10배를 하면 20이잖아요. 더하면 700이 되죠. 그래서 얘는 관계 2는 P680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쟤는 1은 700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관계 구조고요.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한글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광합성은 3단계로 구별이 되는데 1단계, 2단계가 명반응이죠. 1단계는 전자 전달, 그다음에 2단계가 ATP 합성입니다. 그 부분 1단계, 2단계의 그림이고요.
시작은 여기 물이 있죠. 물을 광분해를 합니다. 광계라는 거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계2가 관여될 텐데 물을 광분해합니다. 빛 에너지로 분해하기 때문에 광분해라고 하고요. 물의 광분해는 입에 익숙할 정도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물의 광분해. 근데 목적은 전자 2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물에서 전자 2개를 뽑아내서 전자 전달계를 돌리는 건데 그 와중에 전자를 뽑아내니까 H 플러스와 그다음에 산소가 남아서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광합성을 하면 산소 기체가 나오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에너지 전자는 관계2를 거쳐서 플라스토키논으로 가는데 세포호흡에서는 4단계죠. 전자전달계. 세포호흡 다 까먹으셨죠. 잠깐 보시면 해아크 전해라고 하시면 1단계 해당 과정, 2단계가 아세틸코일 생성, 3단계가 TCA 회로, 크랩스 회로, 스틸산 회로. 거기서 결국 ATP도 좀 나오지만 NADH와 FADH2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4단계의 전자 전달계를 돌립니다. 컴플렉스 1, 2, 3, 4가 있고 이제 들어가서 ATP가 합성이 되죠. 그거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세포호흡의 경우는 NADH와 FADH2에서 전자를 꺼내서 전자 전달계를 돌리는데 그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만 갖고도 충분히 ATP를 합성을 해낼 수 있는데 얘는 다른데 물에 있는 전자를 꺼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용을 해서 빛 에너지를 전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만든 다음에 전달해주고 에너지가 또 떨어지면 관계원에서 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여기 끝까지 가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 그림대로 하시면 되고 관계2에서 플라스토키논으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전달이 됩니다. 전자가 사이토크롬 복합체 에너지를 좀 나눠줍니다. 그다음 플라스토시아닌, 관계원을 거쳐서 페레독신, 그다음에 얘는 짧은 이름으로는 NADP 플러스 환원 효소입니다. 이렇게 쭉 전자가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전자를 누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요체는 NADP 플러스입니다. 이게 전자를 받고 수소이온하고 결합하면 NADPH가 되고 수소이온 하나 남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NADPH가 생성이 되는 거죠. 명반응의 목적은 ATP와 NADPH 생성인데 한 가지 목적을 달성을 했죠. 두 번째, ATP는 이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프입니다. 그래서 프로톤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죠. 세포호흡에서는 좁은 공간에 집어넣죠. 프로톤을 미토콘드리아의 막강 공간에 집어넣고 여기 광합성에서는 좁은 공간이 틸라코이드 내부겠죠.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강은 루멘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LUMEN. 어디 어떻게? 루멘. 네. 루멘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강, 루멘 내부에다가 프로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프로톤 농도,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죠. 그래서 이 막을 중심으로 케미오스모시스, 화학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절로 수소이온이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ATP 합성 요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톤이 얘를 지나가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이 F0고 이쪽 부분이 F1입니다. 어디가 회전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F0만 회전합니다. 얘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지나가면서 회전력을 전달하고 그 회전력에 의해서 ATP를 합성을 해내죠. 쉽죠?
겉으로 보기엔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부분은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틸라코이드를 그리시고, 관계 2, 1은 거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3개 플라스토 키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 시아닌 그리시고, 페레독신과 NADP 플러스 환원 요소는 여기 관계 1에 붙여서 이렇게 그리시고, 시작점 H2O, 그러니까 전자 전달계를 보시면 최초 전자 공유체는 H2O입니다. O2가 아니고, 최종 전자 수요체는 NADP 플러스입니다.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되는 거죠. 요거까지 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프니까 프로톤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 쌓여 있다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ATP가 생성이 된다. 이 그림을 몇 번 그려보셔야 돼요. 세포호흡에서 콤플렉스 1, 2, 3, 4는 그려보실 필요가 없죠, 사실. 그건 머릿속으로도 충분하니까. 근데 얘는 그려보시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이 복잡하죠. 플라스토, 키논, 사이토 복잡한데 이름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암기를 하시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암기를 안 하시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세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사이토크롬 복합체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관계 2하고 1 위치. 1이 먼저 아니죠? 2가 먼저죠? 이게 헷갈리니까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두 문자로 때려서 외우는 게 제일 빠르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두 문자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두 문자를 만들었는데 물이 퀴사시 1페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서 시작하죠, 전자가. 물에서 시작한다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관계 2죠, 2죠. 플라스토 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 시아닌, 관계 1이죠. 페레독신, 그다음에 NADP 플러스 환원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자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에 강의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렸는데 못 외우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여기 일자를 이쪽 페피에다 붙이고, 물이 귀에서, 패션 피플을 페피라고 하죠. 1등 페피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도 안 되지만, 기억하실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시고, 지금 빨리 외우세요. 이걸 외워야지 뒤쪽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들이 어려워서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틸라코이드는 지난번에 보셨고, 엽록체에는 클로로플라스트죠. 그 다음에 엽록소는 클로로필이고, 근데 클로로는 녹색입니다. 그린이고, 플라스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세포란 뜻도 있어요. 근데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플라스트는 녹색을 띠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라스토키논, 플라스토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제 엽록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퀴논은 색소의 일종입니다. 화학 용어인데, 색소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네요.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구조를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색소라는 게 지금 그 광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유는 색소는 태양광은 이렇게 백색광이고 연속된 파장이죠. 색소라는 건 거기서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근데 화학을 공부하시면 화학에서는 다이라고 보통 해요. dy, 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생물에서는 피그먼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화학에서는 다이를 한 챕터를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론상으로도 중요하고. 근데 색소가 아닌 일반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쉽습니다. 자, 카로틴 보시면 여기 좀 구조가 길면서 이중결합들이 있죠. 그 다음에 포르피린도 색소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중결합들이 많이 있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죠. 색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중결합들이 많거나 삼중결합이 많거나, 그다음 또 하나는 이중결합들이 공명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보시면 이중 단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분자들은 공명을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중이고 단일이지만 다음 순간에는 얘가 단일 이중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게 화학에서는 벤젠이죠. 이건 나프토키논인데 이 부분을 떼고 이렇게 보시면 육각형에 이렇게 표시된 게 벤젠입니다. 벤젠은 여기 탄소가 있는 거고,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수소가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여기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1초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바뀝니다. 이게 단일결합이 되고 이중결합이 되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랬다가 다시 이중결합, 단일결합, 공명구조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결합은 1.5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아니라 1.5 결합에 가깝다, 평균치가. 그래서 전자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공명구조를 갖죠. 그래서 색소가 되려면 이중결합이 많거나 삼중결합도 포함되거나 아니면 공명구조를 가질 수 있으면 색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상태가 좀 다양해지면서 태양광 중에 이 전자가 태양광을 때렸을 때 이 전자는 뭐 모든 파장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그 파장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포화지방산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분자는 색소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단일결합이죠. 그래서 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산은 색깔을 띠지 않죠.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린 이 위쪽은 다 색소에 해당하고 포화지방산 같이 얘는 분자가 꽤 크지만 빛을 흡수를 못한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단일결합으로 돼 있을 때는 빛을 흡수를 못하고 색소가 될 수 없고, 이중결합이 있거나 공명구조를 가지면 색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로틴 공부하셨죠? 카로티노이드에 카로틴하고 잔토필이 있고, 카로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결합이 많기 때문에 색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프토키논. 얘는 기출문제가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제외하고 요게 퀴논입니다. 이렇게 여기 제외하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돼야 되나?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케톤이 두 개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프토가 붙은 거는 벤젠은 육각고리를 갖지만 나프탈렌은 거기에 육각고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프탈렌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나프토키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피린인데, 포르피린은 전에 한번 보셨죠? 햄 그룹이 갖고 있죠. 네.
이 구조가 포르피린 링인데 뭐 구조를 암기하실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되게 복잡하고 질소들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고, 포르피린은 근데 생물학에서 중요한 게 햄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햄이죠. 근데 햄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이 작용기들이 바뀔 수 있고요. 근데 햄은 가운데 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햄 그룹은 헤모글로빈에도 포함되고 사이토크롬에 존재한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세포 호흡에서 콤플렉스 1, 2, 3, 4에 사이토크롬들이 좀 존재해서 전자를 주고 받는데 이 철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철은 플러스 이과, 플러스 상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강하게 받거나 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포르피린에 마그네슘이 붙어 있고 좀 변형된 게 엽록소의 공통 구조입니다. 엽록소 이 구조고 클로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포르피린하고 똑같은데 포르피린은 여기 이중결합인데 여기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린이란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는데 포르피린과 거의 같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좀 변형되어 있다. 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린은 뭐 클로로플라스트, 클로로필, 그러니까 엽록소이기 때문에 클로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근데 캠벨에도 포르피린 린하고 클로린을 구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르피린 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포르피린 링은 좀 중요하죠. 얘가 철이 붙어서 햄을 형성을 하면 헤모글로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이토크롬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마그네슘이 붙으면 엽록소의 공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색소라는 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까 명반응에서 이제 첫 번째 물이었고, 그 다음에 관계 2였죠. 그 다음에 플라스토퀴논으로 전달이 되는데, 플라스토퀴논의 플라스토는 엽록체, 세포 소기관 엽록체를 의미하고, 퀴논은 방금 보셨죠. 나프토퀴논. 여기. 표정이, 네, 퀴논. 퀴논입니다. 이 부분이 퀴논이고, 뭐, 나프토퀴논하고 퀴논이 어떻게 다른가 그건 모르셔도 되고, 퀴논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중결합들이 있고, 공명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색소로 쓰일 수 있다. 생물에서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지나서 플라스토시아닌. 등자 외우셨어요? 다시 물, 2, 퀴사시, 1, 페피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출발해서 관계 2, 그 다음에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그 다음에 플라스토시아닌까지 왔죠. 플라스토는 아까 동일하게 엽록체고, 시아닌은 푸른색이라는 의미죠. 예. 시아노박테리아도 푸른색, 뭐 초록색이고. 모든 용어들이 그 색소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의 일부를 흡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있었죠. 사이토는 셀, 세포원이고, 크롬은 얘도 색이란 뜻이죠. 피그먼트. 크로마토그래피 아시죠?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각 성분을 이렇게 쭉 분리를 하는 건데, 초기에는 주로 색깔이 분리가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름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붙였고, 크롬은 하여튼 색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다음 페레독신이 물이 퀴사시 1, 네, 관계 1 다음에 페레독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가 나오는데, 페레독신은 어원부터 보시면 FER이 철입니다. 철은 뭐 페릭, 페러스라고 철 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FER이 철을 의미하고, 얘는 레독스인데 레독스는 산화하고 환원을 합쳐놓은 겁니다. 리덕션이 환원이고 악시데이션이 산화인데 이 앞부분을 떼서 붙인 게 레독스죠. 그래서 레독스 하면 산화 및 환원입니다. E는 단백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페레독신 내부에는 이제 철이 있어서, 네, 아까 뭐죠? 햄하고 비슷하게 철 2가하고 3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받았다가 다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를 받았다가 주니까 산화환원이죠. 네. 철이 핵심이고 산화환원을 하는 시켜주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름을 페레독신이라고 붙인 거죠. 그냥 페레독신 외우시기는 좀 어려워서 어원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전자가 쭉 전달이 돼서 결국 NADP 플러스에 전달이 되죠. 그리고 수소이온하고 결합해서 NADPH가 되죠. 이게 최종 산물이고, 근데 수소이온하고 전자가 결합되기 때문에 NADP 플러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환원되는 거죠. 근데 이 효소는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입니다. 근데 풀네임은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페레독신을 산화시키고 뒤쪽에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그 효소. 정확히는 페레독신 억시데이즈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죠. 뭐 워낙 이름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은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만 기억하셔도 되고, 풀네임은 이렇게 해서 FNR이라고도 불립니다. 좀 어렵죠, 진짜. 네. 면방에서는 이게 사실 핵심 그림이고, 이거를 여러 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두 문자 외우시고, 물, 관계이, 플라스틱 퀴논, 퀴논도 색소였죠. 사이토크롬, 크롬도 색깔을 나타내죠. 양성자 펌프죠. 플라스토시아닌, 색소죠. 관계 원을 거쳐서 페레독신, 철이 가운데 있고 산화 환원 시켜주죠. 그 다음에 얘는 NADP 플러스 환원 효소인데 페레독신은 산화시키고 NADP 플러스는 환원시킨다. 여기까지 가면 NADPH가 생성이 되고, 사이토크롬이 프로톤 펌프이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프로톤을 펌핑인하면 이게 ATP 합성 효소를 지나서 ATP가 생성이 된다. 네.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관계를 중심으로, 방금 그림하고 동일한데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자, 보시면 여기 플라스토키논 같은 경우는 PQ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약어로. 그 다음에 플라스토시아닌, 플라스토사이아닌 PC라고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그냥 CY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페레독신은 FD라고도 씁니다. 얘가 NADP 플러스 환원효소 리덕테이즈죠. 전체 흐름은 이해하셨을 텐데 관계 내부에서 정확히 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중심으로 그린 거고요. 자, 물이 퀴사시 1페피였죠. 그래서 물을 광분해해서, 물론 관계 2가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물을 광분해합니다. 전자를 2개 뽑아내는 게 목적이죠. 뽑아내고 나면 이제 수소이온하고 산소가 발생하죠. 산소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 교재 설명은 여기 P680이었죠. 관계 2니까 P680이 고 에너지 전자를 1차 전자 수용체에 보낸다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순서는 그게 맞는데 뭐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그냥 순서대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여기 P680에 전달을 해주면 여기 안테나 색소들이 있죠. 보조 색소. 이 색소들은 엽록소 A도 포함하고 뭐 엽록소 B도 있지만 카르테노이드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쭉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P680의 에너지를 높여주면 얘가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을 하죠. 그래서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이 되죠. 그럼 얘가 다시 전자를 플라스토퀴논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림하고 뭐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지나서 플라스토시아닌을 지나서 계속 전자가 전달이 되죠. 근데 전자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관계 2에서도 안테나 색소들, 안테나 시스템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모아서 여기 P700에 전달을 해주죠. 그럼 얘가 고에너지 전자를 다시 방출하면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이 되고 얘가 다시 전자를 쭉 보내서 이렇게 해서 결국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이제 아까 고에너지 전자가 나눠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프로톤 펌프로 작용해서 스트로마에서 티라코이드 내부로 프로톤을 펌핑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부 구조에서 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서 전달하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화였고, 근데 용어가 워낙 많죠. 네.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공부하셨고,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순환적 광인산화를 썼는데, 교재가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캠벨을 확인해 보니까 캠벨도 몇 년 전부터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흐름이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쓰는 용어고,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광인산화를 전자흐름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일렉트론 플로우, 쉽죠.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흐름은 리니어 일렉트론 플로우고, 순환적 전자흐름은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입니다. 얘는 번역할 때 선형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공부하신 이 그림도 비순환적 전자흐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죠. 산소도 발생하고, NADPH도 생성이 되고, ATP도 합성이 되죠. 이 그림도 역시 비순환적 전자흐름의 그림이고, 이번에는 순환적 전자흐름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다 공부하신 거라서. 얘는 관계 2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끝으로도 가지 않기 때문에 NADPH 생성 안 됩니다. 얘는 ATP만 합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관계 2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산소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계 1만 관여가 되고, 관계 1은 순환적이든 비순환적이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네가 넘버 1이다 하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P700에 전달을 해주면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이 되죠. 원래 페레독신으로 가는데 여기 페레독신 동일한 겁니다. 그리기가 애매해서 페레독신으로 보내면 페레독신이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플라스토시아닌을 지나서 다시 P700으로 돌아오죠. 그 와중에 여기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프로톤 펌프이기 때문에 고에너지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프로톤 펌핑인을 하죠. 스트로마에서 티라코이드 내부로. 그럼 결국 여기 프로톤이 축적돼 있다가 ATP 합성 효소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ATP를 합성할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암기하실 것도 없죠. 여기서 페레독신까지 가서 만약에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로 전자가 전달이 되면 얘가 화단시켜 버릴 테니까 안 되죠. 페레독신까지 간다. 그다음에 플라스토퀴논은 뭐 상관없으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사이토크롬으로 전달하고 플라스토시아닌 이렇게 돈다. 네. 암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암기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이토크롬이
프로톤 펌프로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결국 빛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P700에 전달이 되죠. 이 에너지가 결국 사이토크롬에 전달이 돼서 프로톤 펌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전자 흐름은 이제 좀 쉽게 하셨고, 이 그림들은 별게 아닌데, 최근 문제에, NADPH가 어디서 생성이 되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쉬운데, 아까 이렇게 그림 몇 번 그려보시라고 했죠. 그림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는 이제 이 NADPH가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되느냐, 틸라코이드 내광에서 생성이 되느냐를 묻는 거였죠. 여기 틸라코이드 막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NADP 플러스는 플러스일까라는 강력한 전하를 갖고 있죠. 그렇게 전하가 강한 경우는 막에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소수성 영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수용액상에서 하기 때문에 스트로마 아니면 틸라코이드 내광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페레독신이 여기 붙어 있고 NADP 플러스 환원 효소가 여기 붙어 있어서 NADPH가 여기서 생성이 된다. 그러면 안 반응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성된 NADPH를 수송을 해서 세포막을 뚫고 다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안 반응 돌리면 이제 다 소모된 NADP 플러스가 생성이 되면 다시 갖고 와야 되죠. 세포는 이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되죠. 뭐 너무 당연한데, 근데 똑같이 자, 면반응은 여기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안반응은 바깥쪽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ATP를 처음에 프로톤 펌핑을 할 때 일로 집어넣을까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안에서 밖으로 스트로마로 뺐다. 그러면 ATP 합성 효소를 지나서 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ATP가 여기서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생성이 되면 안 반응하기 위해서 또 뚫고 나가야 되죠. ADP를 다시 들여와야 되죠. 이런 복잡한 과정은 세포 내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토크롬은 프로톤을 안으로 틸라코이드 내광으로 집어넣어주고 ATP 합성에서 빠져나가면서 스트로마에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야지 안 반응에 갔다가 ADP가 되면 다시 ATP 만들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죠. 안 반응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ATP와 ADP의 셔틀링이죠. 셔틀링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명반응은 다 설명을 드렸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장소는 이제 다 아실 거고, 명반응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비순환적 전자흐름, 순환적 전자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순환적 전자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산소도 생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NADPH도 생성이 되고, ATP가 합성이 되죠. 그렇지만, 순환적 전자흐름은 시작 부분, 끝 부분이 없기 때문에 ATP만 합성이 됩니다. 목적은 ATP를 18개 만들고 NADPH를 12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2번 돌아가고 얘가 6번 돌아가면 만족하겠죠. 그러면 ATP 18개, NADPH 12개를 공급을 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반응은
뭐 핵심을 다 이제 공부하신 거고, 이따 교재 보시면서 좀 뭐 가볍게 보충하시면 되고요. 안반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반응이고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3단계라서 세포보다 단계는 적은데 두 개로 명반응도 어렵고 안반응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고요. 안반응은 뭐 핵심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 합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ATP 18개, NADPH 12개 필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켈빈 헤로와 안반응을 이제 캠벨조차 구별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같은 건가 보다. 그리고 안반응에서 켈빈 헤로 다음 부분은 아예 교재에도 안 나오고 켈빈에도 안 나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켈빈 헤로가 핵심인데 CO2 6개 분자가 투입이 되고 뽑아내는 거는 P겔 2개를 뽑아냅니다. P겔은 3탄당이긴 한데 C3 화합물이죠. 그래서 탄소가 6개 들어가서 탄소가 6개 나오는 거죠. 헤로는 계속 돌고 CO2 6개 들어가고 P겔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P겔이 이후에 포도당을 합성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안반응이고요. 얘를 어떻게 공부하실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공부하실지 하고 방법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교재, 뭐 여러 교재는 이 기준이 약간 바뀝니다.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이 P겔이 빠져나오는데 P겔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막 혼동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옆에 적어 놨습니다. 여기서는 약어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보시면 RUBP라는 리블로스입니다. 5탄당.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강의 초기에 라이보스하고 리블로스 서브노트 1권 보시면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5탄당 그 2개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5탄당인데 이제 C5죠. C5에 CO2가 들어가서 여기는 C3죠. 탄소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인산기를 표시를 했습니다. 탄소는 하트로 표시를 했고 인산기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린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카드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농담이고 그냥 동그라미로 하면 재미없어서 그냥 바꿔봤습니다. 네, 탄소 쓰고요. 그다음 결합된 인산기 쓰고요. 그래서 CO2가 들어가서 PGA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얘가 DPGA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P겔로 바뀌고, 그 다음에 P겔 중에 일부는 빠져나오고, 나머지 P겔이 다시 여러 변환 과정을 거쳐서 RUBP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GA, DPGA, 피겔, RUBP는 암기를 하셔야 됐고, 그냥 두 문자로 암기를 하시죠. PD, 루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알파벳이라서 두 문자를 어떻게 딸까 고민했는데, 그냥 PD, 루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저 PD는 왜 이렇게 갤갤거리 누라고. 네, 역시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PD가 갤갤거리 누죠. PD 갤갤루 두 문자를 암기하시고, 자 다음 여기 두 문자에 따라서 PGA, DPGA, 피겔, RUBP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약어 하나하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G는 전부 글라이세롤입니다. 글라이세롤은 탄소가 3개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게 C3, C3, C3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는 인산입니다. 포스포. 그래서 PGA 그러면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여기 DP는 다이포스포입니다. 인산기가 2개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A는 애시드입니다. 산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산은 두 가지죠. 카르복시기하고 인산기. 근데 인산기는 벌써 나왔기 때문에 얘는 카르복시기를 말하겠죠. 애시드고, 그 다음에 AL은 같이 붙여서 알데하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RUBP는 리블로스, 오탄당을 RU라고 보통 약자를 많이 쓰고, 여기 P도 인산기 P입니다. B는 비스입니다. 그 인산기 2개라는 거죠. DP도 다이포스페이트 인산기 2개고, 비스포스페이트도 인산기 2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효소가 나오는데, 루비스코입니다. 루비스코는 잘 아셔야 되죠. 여기서 핵심 효소라서. 근데 플레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약어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리블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악시게네이즈죠. 그래서 여기 리블로스, 오탄당이죠. 얘를 보통 RU라고 약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1,5는 빼고, 비스포스페이트를 BIS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C는 카르복실레이즈. 얘는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붙으면 실제로 카르복실기가 되죠. 악시게네이즈는 산소 기체를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임은 모르시더라도 루비스코 영어로 쓰실 수는 있어야 되고, RU가 뭘 의미하는지, 리블로스를 의미한다. 이게 비스포스페이트, 인산기 2개를 의미한다. C는 카르복실레이즈, 악시게네이즈. CO2를 붙여준다, O2를 붙여준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암기할 게 너무 많죠? 근데 RUBP는 잠깐 보시면 리블로스를 RU로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비스포스페이트를 비스라고 바꿨지만 얘는 비스포스페이트 BP를 따서 RUBP라고 합니다. 얘는 RUBPCO라고 하면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루비스코라고 발음할 수 있게. 조금 이해를 위해서 여기 구조식을 포함을 시켰는데, 피겔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겔의 구조식입니다. 근데 구조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피겔, P는 포스페이트, 인산기였죠. G는 무조건 글라이세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포 1단계 해당 과정이
G에도 약어로 공부하셨죠? 그때 G는 글루코스였죠. 예. 글루코스 G6P, F6P, F16BP, 비스포스페이트. 거기는 포도당을 방금 깨는 과정이기 때문에 C6, 6탄당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6탄당까지 안 나옵니다. 3탄당, C3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라이세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AL은 알데하이드였죠. 글라이세롤이기 때문에 탄소가 1, 2, 3, 3개가 있고 원래 OH, OH, OH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CO가 붙어야 되죠. 근데 가운데 붙으면 케톤이 되기 때문에 끝쪽에 붙을 수 있는데 여기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알데하이드 부분이죠. 이걸 1번으로 하면 2번은 그대로 OH가 남아있고 3번에 P, 인산기가 붙은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 구조를 떠올리시진 못해도 그냥 인산기, 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 붙어 있겠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어의 의미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플레임을 대충 하실 수 있겠죠. 포스포 글라이세릭 애시드, 그다음에 다이포스포 글라이세릭 애시드. 글라이세롤 애시드라고 안 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글라이세릭으로 바뀝니다. 포스포 글라이세르 알데하이드 얘를 갖고 RUBP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죠. 그래서 플레임을 뭐 쓸 수는 없어도 그냥 무슨 작용기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탄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쉽죠? 여기 G 있으니까 특별히 탄소를 붙이지 않는 한 글라이세롤이기 때문에 탄소수가 다 3개입니다. 하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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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죠. 얘만 리뷸로스는 5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5개입니다. CO2는 하나고 얘는 3개겠죠? 글루코스는 6개겠죠? 탄소수 확인하는 거 쉽죠? 그럼 분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6개의 CO2가 처음에 들어가야 되죠. 사이클은 여기 계속 돌고 얘는 그대로고 들어가는 거하고 빠져나오는 게 사실 탄소가 6개 들어갔으니 탄소가 6개 나오겠죠. 여기서 P겔이 탄소 3개짜리가 2분자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얘가 탄소 6개이기 때문에 결국 글루코스 1분자가 되는 거죠. 포도당 1분자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P겔은 2개가 나와야 되고 CO2는 6개가 들어가야 되죠. 다음 여기 30하고 36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6을 기억하시면 되죠. RUBP는 탄소 5개짜리였으니까 6분자가 있으면 30개겠죠. 30개가 있는데 거기에 6개의 CO2가 결합하면 36개가 되죠. 그러면 얘는 C3니까 12개겠죠. 그럼 얘도 36, 여기서 6개 빠져나오면 30, 6개 들어오면 36. 쉽죠? 다음 이제 36개인데 얘도 C3니까 분자는 12개겠죠. 그 다음 얘도 P겔도 C3니까 분자 12개입니다. 근데 여기 P겔이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30, 20, 12, 6 이런 거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 반응해서 개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이해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인산기 개수를 일단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포스포죠. 인산기 하나죠. 다이포스포 인산기 2개죠. 얘도 포스포 1개, 1개. RUBP는 비스포스페이트니까 인산기 2개죠. 그래서 인산기 1개인 부분하고 2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있구나. 근데 얘가 약어로 공부하시는데 약어가 여러 가지예요, 사실. 다른 약어로 나올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별로 크진 않고 얘하고 얘만 다른 약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P겔인데
피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포스포 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죠. 그래서 피겔이죠. 정확히는 인산기가 3번 그 알데하이드를 1번으로 하기 때문에 인산기는 3번입니다. 그래서 3포스포 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인데 이거의 약어가 피겔인데 얘를 바꿔서 쓰면 글라이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인산기 제외하고 이게 글라이셀 알데하이드거든요. 글라이세롤에서 유래된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뒤쪽에 붙일 수 있죠. 얘의 약어는 G3P입니다. 얘는 피겔도 나올 수 있지만 G3P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살짝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도 문제인데 얘는 이거 뭐였더라? 3PG. 얘는 3PG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근데 3PG하고 G3P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결국에 헷갈려서 나중에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PGA만 기억하시고 어차피 처음 CO2가 투입돼서 생성되는 게 PGA인데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다른 이름으로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겔은 G3P를 같이 기억하시고 얘는 PGA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거의 다 공부하셨고 결국 여기가 처음 투입된 단계죠. CO2가. 그래서 RUBP에 CO2가 결합하면 만약에 RUBP 한 분자라고 하면 RUBP 한 분자에 CO2 한 분자가 결합하면 탄소수가 6개가 되죠. 그게 반으로 쪼개지면서 PGA가 됩니다. PGA는 2개 분자가 되겠죠. 그때 관여하는 게 루비스코 요소입니다.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RUBP. 얘를 카르복실레이즈, 이산화탄소를 붙여줄 수도 있고 산소를 붙여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다 공부하셨고 제가 아까 그림에서 결국 CO2에서 글루코스까지 가는데 ATP가 18개 분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NADPH가 12개 분자가 들어갔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좀 어렵게 출제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인산기가 2개인 거 보셨죠? 인산기를 누가 붙여줬을까요? ATP 아니면 NADPH인데 ATP죠. ATP가 인산기를 붙여주면서 ADP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붙여준 겁니다. 근데 분자가 12개 있었죠? 얘도 12개고 그럼 ADP 12개가 인산기를 하나씩 붙여준 거죠. 그렇게 찾아내시면 쉽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스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림은 피겔부터 RUBP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단계들이 있고 인산기가 빠져나가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건 캠벨에도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피겔에서 RUBP로 간다는 걸 아시면 되는데 피겔을 보시면 아니 RUBP를 보시면 비스포스페이트죠. 누군가가 인산기 하나에 있는 리블로스에다가 인산기를 하나씩 더 붙여준 거죠. 여기에 결국 ATP 6개가 작용해서 인산기를 6개 붙여줬다. RUBP가 6분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TP 여기서 12개, 여기서 6개, 18개가 투입이 된 거죠. 다음은 NADPH가 어디서 사용이 됐는지 아셔야 되는데, 여기 DPGA였죠. 다이포스포 글라이세릭 애시드 산이죠. PGAL이죠. 포스포 글라이세를 알데하이드죠. 얘는 산이고 얘는 알데하이드죠. 기억나시겠죠? 아, 4번에 있네.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자,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 다시 산화시키면 카르복실산. C2에서는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이죠. 산, 카르복실산, 알데하이드죠. 이렇게 가면 자축을 하면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 애시드에서 알데하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DPGA는 PGAL로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 누가 시켜줬을까요? 그렇죠. NADPH죠. 얘는 환원력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하고 전자를 산에다 전달을 해서 알데하이드로 바꿔준 겁니다. 그 찾아내기 쉬우시죠? 네. 애시드하고 알데하이드만 찾아내시면 되고, 분자가 얘도 12개, 얘도 12개이기 때문에 NADPH가 12개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ATP하고 NADPH가 어디에 투입이 됐는가, 몇 개가 투입이 됐는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켈빈 룰 3단계로 구별하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건 쉽고요. 그냥 보시면, 여기 RUBP부터 처음 산물이 PGA죠. CO2가 들어갔을 때 처음 산물이. PGA까지가 탄소 고정입니다. 당연한 게 RUBP에다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해서 PGA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탄소 고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이 PGA부터 P겔까지를 PGA의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환원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정확히는 사실 DPGA가 P겔로 환원이 되는 건데, 뭐 이쪽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만큼을 환원, PGA의 환원이라고 하죠. 마지막 단계는 P겔을 갖고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려면 RUBP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RUBP 재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한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나 다른 교재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겔 한 분자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쪽 부분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보시면 그냥 절반으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피겔이 하나가 나오는 게 기준입니다. 그 포도당 반밖에 못 만들겠지만, 그러면 C3니까 이산화탄소 3개 들어가겠죠? RUBP도 3분자 필요한 거죠. 15개에 탄소 3개 들어가면 18개, 그럼 6개 분자의 PGA, 68, 68, 근데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55, 그 다음에 C5니까 35.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 한 개 기준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걸로 쉽게 변환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나중에 해보시고요. 다 끝났다. 일단 어려운 명반응과 안반응 핵심들을 다 공부하셨고요. 광합성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뭐 기출문제 수준은 이렇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좀 잘못 공부하시면은 기억도 안 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어려운 부분 하셨으니까 15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